일단 오늘은 신경망에 대해서 전체적인 복습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망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경망의 정의부터 살펴보자면 사실 어려운 건 없는데 일단 그림과 같이 볼게요. 일단 신경망의 구조는 입력 데이터랑 출력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함수 관계로 연결해 표현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에서 살펴보자면 일단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노란색 박스 안에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출력 데이터가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이제 노드들인데 이제 이것을 어떤 하나의 함수 관계로 연결해 표현해주는 모델을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입력값을 넣어주면 이제 어떤 수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이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출력값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풀어내고 싶은 어떠한 문제, 뭐 예를 들면 손글씨를 분류한 문제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신경망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사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그 신경망의 내용과 살짝 조금 다르게 설명을 오늘 할 건데, 그래서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은 막 완벽하게 막 다 이해하고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신경망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제 오늘은 계산 그래프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계산 그래프가 무엇이냐? 일단 계산 그래프는 계산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드와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살짝 이게 글로만 보기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계산 그래프의 예시 중 하나인데 지금 딱 보시면 이 계산 그래프는 어떠한 계산 과정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사실 자명하죠. 사실 이거는 지금 Z는 X 플러스 Y라는 계산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이 일단 Z는 여기 지금 출력 값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X랑 Y를 지금 입력 값으로 이 노드 안에 넣어주면 출력 값으로는 Z가 나오는 이러한 지금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 살펴보실 점이 이 노드, 그러니까 이 지금 원을 그래프에서 노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노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어떠한 연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여기선 더하기가 있는데 뭐 곱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수학적인 함수, 뭐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배운 뭐 시그모이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다양한 아무나 어떠한 함수든지 여기 안에 계산 과정으로 노드 안에 연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화살표나 간선이나 화살표라고 부르는데 이 화살표에는 이제 어떠한 변수나 어떠한 값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루게 됩니다. 조금 더 예시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우타는 슈퍼에서 한 개에 100원인 사과를 두 개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비세가 10% 부과될 때 최종 지불 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그냥 딱 봤을 때 눈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 개에 100원이 사과를 두 개 샀으니까 100 곱하기 2에서 200원이 나오고 근데 이제 소비세가 10% 부과되니까 일단 200원에다가 1.1을 곱해서 최종 지불 금액은 220원이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저희는 계산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계산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맨 처음에 사과의 가격이 100원이죠. 그래서 이 100원이라는 값이 화살표에 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드 안에 그러니까 원 안에 이제 어떠한 연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사과를 두 개 샀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라는 연산 정보가 이 노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력 값으로는 이제 2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100 곱하기 2니까.
그 다음은 이제 소비세가 10% 부과되니까 아까 전에 했던 가정처럼 곱하기 1.1 해서 220원이라는 최종 지불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서는 계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그래프는 그렇게 썩 좋은 계산 그래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그래프를 일반화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예를 들면 사과의 개수가 지금 두 개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다섯 개일 수도 있고 뭐 100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사과의 개수를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소비세도 이제 비슷하게 뭐 20%가 부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로 따로 빼서 이제 계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 그래프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과의 금액이 지금 100원이고 사과의 개수를 지금 아까는 곱하기 2였는데 이렇게 따로 빼서 2라는 숫자를 따로 빼서 지금 보시면 노드 안에는 이제 곱하기라는 연산 정보만 그냥 나와 있죠. 곱하기 2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세도 이제 따로 빼서 이제 1.1을 여기다 곱하는 방식. 이러한 형태로 이제 계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여기까지 이해 잘 가셨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사실 아까랑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살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우타는 이제 슈퍼에서 이번엔 사과를 두 개 사고 귤을 세 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는 한 개에 100원이고 귤은 한 개에 150원이고 전체 소비세는 10%일 때 최종 지불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랑 똑같아서 그냥 이거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이제 입력값이 이제 여러 개가 있죠. 왜냐하면 귤도 사니까. 그래서 먼저 귤이 150원이고 귤의 개수는 3개로 나타낼 수 있고 사과는 100원, 사과의 개수는 2개. 이렇게 해서 서로 곱하면 이러한 값들이 나오죠. 그냥 150 곱하기 3, 100 곱하기 2는 200이니까. 그 다음에 이 둘을 이제 더한 다음 더해야겠죠. 그래서 더하면 650이란 값이 나오고 소비세가 10% 붙기 때문에 이 값에 1.1을 곱해서 최종적으로는 지불 금액이 715원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계산 그래프를 지금 왜 사용하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 계산 그래프의 장점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 아까 예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잡한 계산은 아니고 사실 단순한 계산이긴 했는데 이제 좀 복잡한 계산이 나오면 이거를 조금 눈에 보이고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분을 통한 역전파 계산이 효율적이고 쉬웁니다. 어, 네.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세미나 시간에 이제 순전파와 역전파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그거를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볼게요. 순전파는 일단 이렇게 신경망 모델이 있을 때 순전파는 이제 이 입력층으로부터 어떠한 수학적인 계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력층의 값을 계산하는 이 과정을 지금 순전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신경망을 그릴 때 이제 입력층이 왼쪽에 위치하고 왼쪽에 아이고 왼쪽에 위치하고 입력층이 왼쪽에 위치하고 이제 출력층이 오른쪽에 위치하는데요. 그래서 순전파는 지금 이 입력층으로부터 지금 출력층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역전파는 무엇이냐면 이제 역전파는 이제 여기서 출력층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계산된 손실함수의 값으로부터 이제 각 가중치의 값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 이제 역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말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여기서 알고 가시면 될 것이 이제 순전파는 이제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고 이제 역전파는 이제 출력층에서 입력층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일단 미분을 통한 역전파 계산이 효율적이고 쉽다는 것이 계산 그래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산 그래프가 지금 이 신경망이랑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z는 x 플러스 y에서 지금 x랑 y가 입력값으로 주어졌고 z가 출력값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x 플러스 y로부터 z를 구하는 이 과정,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을 지금 순전파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서 이제 각각의 기울기를 구하는 이 과정을 역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역전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래서 계산 그래프의 역전파는 이제 연쇄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하루에서 상류로 기울기가 전달된다고 써있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은 계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가 입력값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f라는 수학적인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값으로는 y, 즉 여기서는 y인데 지금 f라는 함수를 거쳤기 때문에 y는 fx라는 이러한 출력값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순점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 그래프에서 지금 하류랑 상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각각 무엇이냐면 이제 물이 상류의 강 같은 경우에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이 상류고 오른쪽이 하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순전파를 진행할 때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이러한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한데요. 이제 역전파는 이제 그 반대로 이제 하류에서 상류로 기울기가 전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 이쪽에 2라는 기울기가 전달이 됐다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이쪽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에다가 이 올라온 하루에서 상류로 올라온 기울기를 곱해준 값이 여기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조금 지금 모호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어떠한 계산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있습니다. 지금 어떤 복잡한 계산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서 어떤 입력값들이 여기 들어가서 각각 어떠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해서 나온 출력값이 결과값이 x랑 y가 되고 이 둘이 서로 더해져서 z라는 출력값을 만들고 z를 가지고 다시 어떤 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l이라는 출력값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이 지금 순점파 과정이죠. 계산 그래프의 순점파.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신경망이라고 생각하면 이 L은 이제 손실함수 값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의 역전파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역전파는 어떻게 나오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점이 이제 지금 화살표가 지금 이 최종값, 이 L에 대한 L의 편미분값, Z의 편미분값, Y의 편미분값, X에 대한 편미분값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 각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쇄 법칙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들 연쇄 법칙을 그 첫 번째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요. 그 이 L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이 값은 다음과 같이 쪼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L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도 다음과 같이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 값은 각각 이제 쪼개 보면 L을 Z에 대한 편미분한 값을 다 갖고 있죠. 이 값을 알아야지 이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제 이 값을 계산하기 전에 지금 이 값이 미리 계산이 됐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순전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되는 이제 연산이 되고 이제 역전파를 계산할 때는 먼저 이, 이 항이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것이 계산되고 이제 이 값을 바탕으로 또 이것들의 각각의 기울기가 계산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계산 그래프의 역전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걸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살펴볼 점이 이제 연쇄 법칙을 이용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 각각
네, 이 각 화살표에서 지금 이 편미분 값들이 딱 보시면 지금 이게 L에 대한 순전파 화살표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역전파는 이 최종값 L에 대한 L의 편미분값. 여기는 지금 Z에 대한 화살표이므로 L에 대한 Z의 편미분값.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화살표이므로 L에 대한 X의 편미분값, L에 대한 Y의 편미분값.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보실 점이, 그 다음에 L에 대한 편미분 값을, 지금 L에 대해서 편미분했잖아요. 그래서 계산 그래프의 역전파에서 맨 첫 번째 화살표는 항상 1이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질문을 주셨는데, 어디서 DZDX로 네, 지금 어떤 화살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 혹시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이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라는 값이 지금 여기로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걸 식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값, 이 하루에서 상류로 올라온 값에다가 지금 전의 항 y를 x로 편미분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전항이 여기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이 그러니까 DLDZ가 여기 지금 올라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그 전항을 이거에 대해서 DY, DX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DZ, DX 곱하기 DL, DZ 해가지고 서로 연쇄 법칙해서 이러한 값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아, 이 계산, 일단은 넘어가고, 이따가 어차피 다시 이거에 비슷한 설명을 할 거여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네, 일단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노드의 역전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류에서 하류로 이제 어떻게 값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이제 아까 전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덧셈 노드가 지금 x 더하기 y는 z라는 이러한 계산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역전파가 흘러가죠. 아, 근데 죄송한데 지금 공지사항이 지금 긴급한 공지사항이 하나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늘까지 홈워크랑 퀴즈 마감 기한이 이제 잘못 설정돼가지고 아마 오늘 저녁까지로 기한이 늦춰질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이제 퀴즈나 홈워크 정답을 아셔도 이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그 멘토팀에서 이제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노드의 이제 역전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역전파가 진행이 되죠, 일단. 근데 이제 이 각각의 값을 연쇄 법칙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쇄 법칙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이 값은 그 역전파를 할 때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은 이미 계산이 된 값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 z를 대해서 편미분하는 것과 dz, dy 이 두 항을 알면 이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자명하죠. 왜냐하면 z는 x 플러스 y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dz dx는 1, dz dy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대입하면 이제 dl dz, dl dz 똑같이 하류에서 올라온 값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지금 여기 순전파에서 여기 3이랑 5라는 값이 주어져서 8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역전파로 1.5가 들어갔다면 똑같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1.5가 동시에 나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뭐 3, 5가 됐든 뭐 2, 6이 됐든 1, 100이 됐든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덧셈 노드에서는 무조건 역전파가 들어갔을 때 그 값 그대로 흘려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셈 노드의 역전파도 똑같은데요. 이제 똑같이 연쇄 법칙으로 나타내고 이것도 이제 z는 xy이기 때문에 각각 편미분하면 yx가 돼서 이걸 대입하면 이제 같이 곱해지는 값을 하루 값을 곱해서 올려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제 전달된 값에다가 각각 서로 지금 반대되는 값을 곱했죠. 지금 x에는 x 화살표에는 이제 반대인 y가 곱해졌고요. 역전파에. 여기도 반대로 이제 x가 곱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3 더하기 5는 8 이러한 그 8이 아니라 15인데 네. 이거 오타고요. 그래서 이렇게 15가 있을 때 지금 1.5가 만약 전달이 되면 역전파로 전달되면 이제 여기서는 나가는 것이 1.5 곱하기 여기 반대되는 값 5가 곱해져서 7.5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3이 곱해져 가지고 1.5 곱하기 3에서 4.5가 여기로 나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이 계산 그래프 문제에서 역전파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일단 답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1로 사실 보정이에요. 그래서 1이 들어가면 지금 곱셈 노드를 만났으니까 아까 뒤바뀌어서 곱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1에서 지금 1.1이 여기 전달이 되는 거고 여기 또 반대로 해서 1 곱하기 200이 전달이 돼서 지금 200이 이게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00과 2가 서로 바뀌어서 곱해지기 때문에 1.1에 그래서 1.1 곱하기 2에서 2.2 1.1 곱하기 100해서 110이라는 이제 역전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계산 그래프 노드에는 덧셈과 곱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떠한 수학적인 함수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성화 함수 들어갈 수 있고 시그모이드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거의 나오는데 네. 그래서 덧셈, 곱셈뿐만 아니라 뭐 제곱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떠한 연산이든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유심히 볼 점이 이제 사과의 개수랑 이제 소비세, 사과의 가격은 사실 변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사과의 개수가 뭐 2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소비세도 이제 각각 달라지는 거고 사과의 가격도 이제 뭐 200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격들이 이제 최종 지불 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어, 여기서 이제 사실 이게 지금 기울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종 금액에 대한 이 사과의 개수의 기울기 값, 각각의 기울기 값이니까 지금 사과 가격이 x만큼 커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 더하기 x가 되면 지불 금액은 2.2x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뭐 220 더하기 2.2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의 개수가 x만큼 커지면 지불 금액은 110x만큼 커지고 소비세가 x만큼 커지면 지불 금액이 200x만큼 커진다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신경망으로 가져오면 사실 신경망으로 가져와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신경망에서는 이제 이 값이 이제 손실 함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손실 함수를 통해서 손실 함수 값을 통해서 이제 이 각각의 이제 손실 함수 값이 딱 정해지는데 이제 그 값에 대해서 이러한 기울기 값을 구하다 보면 이제 이 각각 변수가 이제 손실함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척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역전파 값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한 개의 노드에 2개의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의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사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수의 덧셈을 한다 쳐도 사실 그게 두 개의 덧셈 더하기 한 개의 덧셈으로 쪼개서 이게 한 층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렇게 여러 개의 덧셈이나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개만큼 들어가는 거는 그냥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들어가도 어차피 다 이렇게 지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다 두 개씩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혹시 그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그 이게 DZ, DX가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희가 계산 그래프의 역전파를 지금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각 변수가 이 최종 값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값에 대한 각각의 기울기 값을 지금 여기다 나타내서 이걸 통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중치를 갱신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사실 정의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냥 그렇게 계산 그래프의 역전파를 정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출석 과제가 두 개 정도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게 출석 과제 1번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게시물로 남길 건데 그 이 아까 전에 봤던 예시가 있죠. 그래서 이 예시에 대한 역전파 값을 각각 구해서 이제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PPT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 슬라이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활성화 함수에서는 이제 딥러닝에서는 이제 보통 노드에 들어오는 값을 곧바로 다음 레이어에 전달시키지 않고 주로 이제 비선형 함수를 통과시킵니다. 이제 이 비선형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 보통 은닉층이라고 말하는데 이 은닉층에 이 벡터 그러니까 이 노드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노드에 저장된 값을 이 활성 함수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전달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또 그 결과층에 또 출력층에 또 이렇게 결과를 나타낸 다음에 이거를 또 활성 함수에 통과시키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보면 어떠한 비선형 함수의 값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valu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는 그 저번 시간에도 사실 배우셨는데요. x가 음수일 때는 0이고 x가 양수일 때는 y는 x 꼴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계산 그래프에 덧셈, 곱셈만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 value도 이 계산 그래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지금 x가 양수 음수일 때 서로 나누긴 했는데 지금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들어가는 값은 l을 그러니까 이 뒤에 더 값이 있어가지고 더 계산 과정이 있어가지고 최종 값이 l이 나왔다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l을 y에 대해 판밀한 값이 지금 이 화살표에 표시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dl, dx가 표시되게 됩니다.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건 둘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똑같이 이것도 연쇄 법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랑 서로 차이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제 x가 음수일 때는 0이기 때문에 dy, dx는 0이 되고 근데 이제 x가 양수일 때는 y는 x니까 dy, dx가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x가 양수일 때는 이 렐루 노드는 그냥 역전파 값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셈 노드만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x가 음수이거나 0일 때는 이것이 이제 이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이 사실 있는데 그거는 목요일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시그모이드 계층도 이제 이러한 식으로 계산 그래프로 역전파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시그모이드 계층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상기시켜 보면 이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이라는 이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일단 0일 때 중앙값은 2분의 1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1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에 가까워지는 문제, 0에 가까워진 함수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분류 문제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역전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과 같이 똑같이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연쇄 법칙을 사용하면 이제 이거는 구했으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dy dx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단순한 미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y가 주어졌을 때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네, 미분 공식은 다들 아시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를 지금 y 그러니까 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로 이 식을 나타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1 마이너스 y 곱하기 y라는 꼴로 이 미분이 기울기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이 값에다가 그 시그모이드 계층은 이 값에다가 y 곱하기 1 마이너스 y를 곱해서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이제 출석 체크 과제 2번이 나가는데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도 이제 활성화 함수로 사용되는데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x라는 함수도 이제 사실 활성화 함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쓰는 건 탄젠트 hx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익스펜셜로 나타나는 함수인데요.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그래서 개형을 보시면 사실 시그모이드 함수랑 거의 유사한 개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이 여기선 이제 중앙값이 0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는 2분의 1인데 그리고 이제 그래프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x가 커지면 1로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활성화 함수로 사용되고 이것도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역전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fy 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출석 체크 과제 2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귤 문제랑 이 탄젠트 hx 문제를 두 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들 이해 가셨나요? 그 여기 힌트는 아니지만 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이것도 사실 지금 L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쪼개면 지금 FY는 사실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구하면 되니까 사실 여기에 들어갈 값은 그냥 단순히 이 탄젠트 HX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Y로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모이드도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있다고 했는데 탄젠트 HX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네, 이거는 사실 그 목요일 날 수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사실 탄젠트 HX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젠트 X도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렐루 함수인데 그거는 이제 목요일 수업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활성화 함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신경망의 학습을 이제 계산 그래프로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 세미나 시간에 사실 보셨던 신경망 모양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이제 이것이 여기서 이제 입력 값이 들어와서 어떠한 가중치들을 곱해서 각각 이 y1, y2, y3라는 값을 또 만들고 이것을 지금 활성화 함수에 통과시켰죠. 지금 phi라는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서 지금 y1, y2, y3가 각각 phi y1, phi y2, phi y3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각각 또 다른 가중치들을 서로 곱해서 출력층에는 이제 z1, z2라는 출력값이 나오고 이걸 또 나중에 활성화 함수 지금 여기 있는 활성화 함수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파일이라고 돼 있는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서 phi z1, phi z2라는 이러한 최종 값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신경망을 계산 그래프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계산 그래프를 지금까지 주구장창 배웠는데 이제 이 신경망을 계산 그래프로 변환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경망을 어떻게 계산 그래프로 바꿀 수 있을지는 다음 슬라이드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각 노드와 간선의 값을 행렬로 모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그냥 여기 있는 x1, x2는 그냥 단일 값이에요. 그래서 이 x1, x2를 x라는 벡터에 지금 1 곱하기 2차원 벡터죠. 아니면 1 곱하기 2 행렬로 말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벡터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y1, y2, y3도 이런 식으로 3차원 벡터로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z1, z2도 z 행렬로 벡터로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가중치도 사실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x와 y 사이에 있는 이 가중치 지금 6개 있죠. 이것들을 지금 w1이라는 행렬로 지금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 다음과 같은 행렬이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phi y1과 phi y와 이제 z 사이에 있는 이 가중치들도 각각 하나의 행렬로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3 by 2, 2 by 3 행렬로. 그래서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활성함수 통과시킨 거는 이제 phi 1 y라고 해서 지금 각 그 벡터의 원소들을 그냥 활성함수에 단순히 통과시킨 값을 phi 1 y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phi 2 z 이런 식으로 각 노드와 간선의 값들을 모두 행렬로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행렬로 모으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한번 일단 답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x 행렬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금 가중치를 각각 곱하는 과정이 사실은 행렬의 곱셈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1 곱하기 2 아니면 2차원 벡터 1 곱하기 행렬과 이제 2 곱하기 3 W1 행렬을 서로 곱하면 당연히 이제 1 곱하기 3 행렬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값이 y1, y2, y3인 것이 y2, y1, y2, y3 즉 y 벡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phi 1에 통과시키면 phi 1 y라는 이제 함수가 행렬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w2 행렬과 이제 행렬의 곱셈 연산을 하면 이제 z라는 행렬이 나오게 되고 이것도 또 phi2라는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서 이제 phi2z라는 이제 행렬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까지는 이제 숫자나 이제 단일값이 들어있는 단일값을 바탕으로 한 이제 계산 그래프를 다뤘었는데 이제는 숫자가 아닌 행렬의 계산 그래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렬로 이루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행렬로 이루어진 계산 그래프에서 역전파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행렬로 이루어진 계산 그래프에서 지금 행렬의 곱셈 연산과 지금 활성화 함수들이 사용됐죠. 근데 사실 활성화 함수는 어 지금도 사실 구할 수 있어요. 이 역전파를. 왜냐하면 활성화 함수를 씌웠다는 거는 그냥 각 원소에다가 활성화 함수를 씌운 것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그냥 그 각 원소별로 아까 단일값에서 했던 그 활성화 함수의 역전파를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각 원소별로. 그래서 활성화 함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행렬의 곱에 대해서 이제 역전파를 어떻게 구할지 그것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affine 계층이라는 하나의 계층을 새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affine 계층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순전파를 진행한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렬을 이용한 계산 그래프이고 여기서 보면 x라는 뭐 입력값이죠. 사실 입력값이 주어지고 이제 w라는 가중치 행렬의 곱을 해서 x.w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냥 바이어스 즉 b라는 행렬을 더해서 y라는 최종 값을 출력값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것이 affine 계층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냥 다음과 같은 이제 역전파 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그냥 덧셈이니까 사실 행렬의 덧셈이어도 사실 그냥 똑같이 퍼지는 거는 단위값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행렬의 곱을 만났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그냥 그 정확한 값을 구하지 않고 그냥 식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일단 이 값은 L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죠. 그러니까 DL, DX고 여기는 DL, DW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알아두셔야 할 점이 X가 예를 들면 이렇게 X0, X1, X2, 점점점 XD까지의 이러한 벡터일 때 L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거는 이 각각의 항을 L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랑 똑같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실 점은 이 x의 값과 아니 그러니까 이 x의 크기와 이 dl, dx의 크기는 서로 같고 마찬가지로 w랑 dl, dw의 값도 서로 같고 네, 그런 식으로 뭐 dl, y랑 dl, dw의 값도 서로 같고 네, 그 정도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할 점이 이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 이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DL, DY가 지금 하루에서 그 상류로 전달될 때 지금 여기에는 지금 T는 그 트랜스포즈 즉 전치 행렬이죠. 그러니까 W의 전치 행렬이 여기에 곱해지게 되고 여기는 반대로 X의 전치 행렬이 여기에 이 값에다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전파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단일값이랑 조금 살짝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도 곱하기를 할 때 그냥 서로 반대값이 그냥 곱해졌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서로 반대값이 곱해지는데 이제 반대 그 순서가 조금 달라지고 이제 반대값의 이제 전치 행렬을 이제 곱한다는 점이 조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명은 사실 지금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도 부족해서 그래서 세미나에 생략하는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아시고 싶은 분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지금 아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식으로 어파인 계층에서는 역전파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좀 크기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x가 1 곱하기 d이고 w가 d 곱하기 h. 그러니까 지금 x가 입력값이니까 지금 d 차원 벡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w는 가중치 행렬인데 d 곱하기 h 사이즈 행렬이라고 하면 이제 이걸 행렬 곱을 하면 이제 1 곱하기 h 행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를 1 곱하기 h 행렬과 더하면 y는 1 곱하기 h 행렬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학습을 시킬 때 그냥 단일 벡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배치 단위로 끊어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만약 입력 데이터가 배치 사이즈가 n일 때 이 각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배치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기억을 생각시켜 보면 배치는 이제 한 번에 신경막에 입력하는 데이터 묶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일단 그림을 보자면 전체 데이터셋에 총 D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각각을 배치 사이즈를 M이라고 할게요. 그 말은 즉슨 배치를
n분의 d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전체 데이터 셋에는 n분의 d개의 배치가 있고 이 한 개의 배치 안에는 n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개의 데이터씩 묶어서 n분의 d개의 배치를 만드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사실 나온 퀴즈인데 전체 데이터 수가 d개이고 배치 사이즈가 m일 때 배치의 개수는 아까 봤듯이 n분의 d개이겠죠. 그 다음에 이 에포크라는 것도 이제 에포크의 정의가 이 전체 데이터에서 순전파, 역전파를 통해 가중치 업데이트를 1회 일어나는 것인데 이터레이션이라는 것은 각 배치에 대해서 이제 순전파, 역전파를 통해서 가중치 업데이트가 1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1 이터레이션이라고 이거를 1 에포크라고 하는데 당연히 1 에포크는 배치 개수만큼 이터레이션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n분의 d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접근해 보면 배치 사이즈가 n일 때 이제 입력을 어떻게 주는 거냐면 아까는 1 곱하기 d 행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배치 사이즈가 n이면 이제 n 곱하기 d, 즉 아까의 한 개의 데이터를 이제 n 개씩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가로 방향, 아니, 세로로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n 곱하기 d 사이즈 입력 데이터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에도 이제 w는 아까랑 똑같죠. d 곱하기 h 사이즈 가중치 행렬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둘을 행렬 곱셈을 해서 하면 n 곱하기 h 사이즈 행렬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1 곱하기 h 사이즈 b 행렬과 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n 곱하기 h y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각 역전파에 대한 행렬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보실 점은 이제 지금 W의 트랜스포즈니까 W가 지금 D 곱하기 H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W 트랜스포즈 행렬은 사이즈가 H 곱하기 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제 N 곱하기 D 행렬이 돼서 그 위와 사이즈가 똑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사이즈가 이거랑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파인 레이어의 역전파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다뤄볼 건데요. 그 배치를 n개씩 묶어서 학습하는 것이 배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배치를 사용한 이유는 일단 한 개씩 학습한 거랑 n개씩 묶어서 학습하는 거랑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 개씩 학습하다 보면 이게 데이터가 사실 엄청 데이터끼리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통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뭐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막 평균에서 엄청 많이 떨어진 값들이 막 여러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학습시키다 보면 이제 최적의 가중치를 향해서 좀 불연속적이고 부드럽지 못하게 좀 지그재그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n개씩 묶어서 학습하다 보면 이제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값이 좀 비슷하게 나와서 이제 최적의 가중치를 향해서 연속적이고 부드럽게 이동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개씩 묶어서 학습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데 그는 이제 GPU라는 이제 컴퓨터 유닛의 병렬 연산을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계산한 것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씩 여러 번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번에 행렬 곱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아니, 전체를 다 묶어서 학습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데이터 전체를 이제 신경망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 공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엄청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학습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제 N개씩 묶어서 배치 학습을 시키는 게 메모리 공간의 절약도 측면과 이제 학습 속도 향상 측면에서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신경망 학습을 이해해 볼게요. 그래서 신경망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사실 지난 시간에도 조금 배우셨는데 이걸 계산 그래프로 좀 한번 나타내 볼게요. 계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아까 전에 봤던 그래프인데 여기서 좀 추가된 점이 이제 그 손실함수를 노드에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이 phi to z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어떤 손실함수를 지나게 되면 이제 손실함수 값이 신 L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손실함수는 이제 뭐 저번 시간에 배웠던 MSE나 뭐 크로스 엔트로피 등과 같은 손실함수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전파를 진행해서 L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파가 아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산해 나가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X라는 입력값을 받고 W1이란 가중치를 행렬을 곱해서 Y를 만들고 손실함수 통과시킨 다음에 W2 행렬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Z를 만들고 또 활성함수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거를 손실함수의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면 L이란 손실함수 값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순전파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역전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전파라는 게 정확히 다시 말하자면 이제 각 간선의 L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함수의 미분함수와 이제 어파인 계층의 역전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역전파를 각각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거를 그냥 대충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사실 이거는 1로 고정이 된다 했죠, 사실. 그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활성함수 아까 역전파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러한 그 활성함수들 중에 하나를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 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값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통과시켜서 각각 구하고 각각 구하다 보면 이제 이 W1과 이 W2에 대한 각각의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한 기울기 값, 즉 역전파 값으로 이제 가중치를 갱신하게 됩니다. 이때 옵티마이저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신경망에서는 가중치가 지금 W1, W2 행렬입니다. 왜냐하면 x가 입력값이고 이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y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또 W2를 곱해서 z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W1, W2를 이용해서 지금 출력 x를 지금 z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W1, W2는 여기서 가중치로 작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 각각에 대한 L에 대한 그 기울기를 구했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해서 뭐 가중치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용된 게 지금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경사하강법인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이제 이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어떤 학습률을 곱해서 새로운 가중치 값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W1이 행렬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DL, DW1도 W1과 같은 행렬인데 이 각 원소별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별로 W1, W2를 각각 갱신해서 이 새로운 W1, W2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순전파를 진행해서 L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전파를 진행해서 또 이 새로운 W1, W2에 대한 L에 대한 이제 미분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사각강법과 같은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W1, W2를 또 새로 갱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순전파, 역전파, 갱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손실함수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 신경망 학습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손실함수를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정답
점점 가까워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신경망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경망 학습의 과정까지 마쳤고요. 이제는 마지막 주제인데요. 교차 엔트로피 함수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이론이 끝나고 이제 실습 5, 6이 나가게 되는데 실습 5는 그냥 실습 5 말고 실습 6이 과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 6에 대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론 시간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습 6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실습 6은 이제 분류 문제예요. 어떠한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좌표를 클래스 0, 클래스 1, 클래스 2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즉 분류 문제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습 6에서 사용되는 신경망은 지금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지금 클래스 0, 클래스 1, 클래스 2에 분류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출력층에 이제 각 소형들의 속할 확률을 지금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Q1, Q2, Q3가 이제 각각 소형들이라는 게 이제 각의 클래스를 말하면 각각의 클래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형들이 0, 소형들이 1, 소형들이 2번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지금 이 점의 좌표를 분류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각 소형들의 속할 확률이 Q1, Q2, Q3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Q1, Q2, Q3 중에서 가장 높은 이제 확률을 골라서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소형들에 속한다고 이제 답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통 이 문제에서 근데 이제 손실함수로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주로 사용되는데요. 조금 더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입력층에 점의 좌표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닉층에 이제 가중치 곱 덴스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행렬 곱 연산이죠. 도트 연산. 그게 이 덴스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활성화 함수 통과시켰죠. 여기서 이제 렐루 함수에 통과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행렬 가중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이제 출력층의 소프트맥스라는 활성화 함수에 통과시킵니다. 이 소프트맥스도 렐루와 마찬가지로 활성화 함수고 아까 여기 말했던 각 소용돌이의 속할 확률을 구해주는 그런 활성화 함수예요. 저번 시간에 배우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로 나타난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에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이용해서 손실함수 값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 에러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분류 문제에서 보통 손실함수를 쓰이고 이제 출력층에서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와 같이 쓰입니다. 소프트맥스 함수 뒤에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가 사용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아까 봤던 그림인데 지금 출력층에 지금 보면 이제 출력층에 이제 가중치 곱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값들이 지금 가중치 곱을 해서 나타난 결과값입니다. 이 결과값들을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에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죠. 0.12, 0.59, 0.29. 이게 사실 이 각 소용들이 지금 0, 1, 2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각 소용들의 속할 확률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지금 이 점의 좌표를 x1, x를 받았을 때 지금 예를 들면 1번 소용돌이의 0.59의 확률, 0.59의 확률로 들어갔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 점의 좌표는 1번 소용들이 있겠구나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률이 지금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값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손실 함수 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손실 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원핫 인코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면 이제 정답 인덱스를 1, 나머지는 0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인코딩 방법입니다.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CNN에서도 할 거지만 이제 0부터 9까지 손글씨 분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n리스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
이제 0부터 9까지니까 총 10개죠. 그러니까 이제 0부터 정답이 만약 어떠한 그림이 어떠한 손글씨가 주었을 때 저희가 그걸 0이라고 판별하면 이제 정답으로는 이제 어 그 0번 인덱스에다가 1을 놓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맞추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정답이 1이면 1번 인덱스에다 1을 놓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세팅하는 거고, 뭐 정답이 6이면 6번 인덱스에다 1을 놓고 나머지는 0으로 세팅하는 것이 이제 원합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아까 소용돌이 0번, 소용돌이 1번, 소용돌이 2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 정답이 소용돌이 1번이라고 하면 원합 인코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0, 1, 0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yi가 뭐냐면 그 정답이에요, 정답. 그 실제 정답. 그리고 이제 이 yi 위에 이게 이런 이 모양이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예측한 값을 이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 보면 만약 정답이 지금 010이면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 점이 1번 소형들에 있는 게 맞다면 그러면 지금 010으로 인코딩을 할 수 있고요, 정답을.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계산하면 이제 0 곱하기 0.12 더하기 1 곱하기 0.59 더하기 0 곱하기 0.29 한 다음에 이거를 아니죠. 로그 0.12 곱하기 0 더하기 로그 0.59 곱하기 1 더하기 로그 0.29 곱하기 0. 그다음에 그 값에 마이너스를 씌운 값이 이제 저희가 구하는 손실함수 값입니다. 만약 정답이 소용돌이 0번에 이 점들이 섞여 있다고 가정하면 이 원한 디코딩은 100이 되겠죠.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는 마이너스 로그 0.12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용돌이 2번이 정답이었다면 마이너스 로그 0.29가 이제 C2가 이 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시그마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시그마가 어차피 원하는 디코딩을 할 거면 여기는 다 0이고 정답 인덱스만 1이니까 정답 인덱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y 로그 y. 근데 여기서 이제 y는 정답 인덱스에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만들 수 있고요.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데이터 크기가 만약 n개이면 이제 손실함수의 합을 n으로 나누어서 이제 평균 손실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n 전체 데이터 크기가 n개니까 그냥 n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평균 손실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 학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평균 손실함수를 구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훈련은 배치 단위로 학습하기 때문에 나중 가서 이제 여기가 배치의 크기가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실습 6을 하시면 조금 더 아마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출처는 이 책을 계산 그래프에 대한 설명 이 책을 참고했고요. 네, 이것으로 오늘 이론은 끝났는데요. 잠시만요. 여기가 1이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고쳐서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사실 네, 0부터 9까지니까 전체 총 인덱스의 사이즈는 이제 10개가 되겠죠. 네, 11칸도 오타입니다. 10칸입니다. 10칸. 네, 이거 고쳐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그 이론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